자, 우리 여러분들, 6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절 부동산 관련 법률 내용.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 제목을 보시게 되니까 그 1번에 주요 부동산 법률 용어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 심도 있게, 공부하는 그런 파트가 아니고, 용어, 개념들 정도로만 정리해 나가자라는 그런 파트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가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거의 안 되고 있다. 해당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중요도는 엄청나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 몇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 좀 정리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보니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런 말 나와있죠. 우리 앞쪽에서 공부했던 여러분들, 지구라는 표현,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죠? 미관지구, 고도 제한지구, 방제지구, 방화지구, 취락지구, 어떤 일정 부분의 이제 섹터를 정해서 그 용도에 맞도록 그 지역을, 그죠? 지구를 그 단위 내에서 사업을 또는 아니면은 개발을 또는 그 토지를 보호한다. 이런 뭔가의 방향을 설정해 놓은 그 섹터를 의미를 하겠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지구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있다. 그 지구에 어떤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지구마다 특성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어 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줄 보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목적 및 범위와 관련된 부분들. 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 내 일정 지역을, 그러니까 한 섹터를 대상으로 해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또는 도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한 거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암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세요, 여러분들. 지구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짜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에요. 자, 계획 수립 시점부터 10년 내외의 기간에 나타날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해당 구역과 주변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너무 1, 2년 근시안적인 지구 단위 계획은 없고, 보통 한 10년 정도 이렇게 텀을 두면서 미래지향적, 그리고 미래의 발전 방향, 자, 이런 것을 계획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자, 이렇게 개념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여러분들 4번 타 계획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타 계획.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용도 지역 한번 보시죠. 용도 지역. 자, 용도 지역으로 우리가 만약에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다. 자, 이렇게 지역을 설정을 해놓고 요 지역 내에서 어느 섹터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 지구를 좀 잡고 발전한다, 개발한다, 이러면 여러분들 자연환경 보존 지역하고의 그 관계가 좀 틀어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서로 마찰되게 상반되는 그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의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도 지역 중에서 뭐예요? 도시 지역이죠. 이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 내에서 도시 지역 내에서 어떤 특정 범위에 해당되는 지역을 묶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도시 지역 내에 그렇죠? 다른 계획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런 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죠, 여러분들. 자, 다음 여러분들 거기 타 계획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거기 세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이용 계획과 건축물 계획을 같이 고려해서 평면적인 도시 이용 계획과 입체적인 건축 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런 말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정 부분을 잡고 그 지역 내에서 평면적 토지, 그렇죠? 그리고 건물을 올리니까 그 입체적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계획을 짠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다 생략해도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62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땅이 있어요. 국토라고 하죠. 이 국토, 토지 전체의 종합적인 청사진 계획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종합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종합계획. 자, 그리고 이 전체 전국토 물론 여러분들 도시도 있지만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그 중에서 도시와 군, 그렇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도시지역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도시와 군, 요 지역 내에서도 또 계획이 또 있겠죠? 도시군의 종합계획적인 차원, 그게 바로 도시군의 앞으로의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청사진. 약간 좀 추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은 좀 잡아놓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계획.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를 뚫는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청사진은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계획을, 그죠? 도로를 닦고 나가는데 어떤 데는 하천이 있으니까 다리를 놔야 되겠고, 어떤 데는 산이 있으니까 산을 넘어갈지 아니면 터널을 뚫을지 아니면 옆으로 우회할지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실천적인 계획들을 그때그때 또 수립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거예요. 관리계획. 자,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여러분들 요 도시군 기본 계획에 위배되면 될까요? 아니죠.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천 계획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내용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맨 위에요. 첫 번째 줄 도시군 기본 계획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으로서 계획 내용이 물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적, 인구, 사회 개발, 산업, 재정,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다. 뭐 이런 말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종합적인 계획이다. 그러니까 청사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밑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다음 단락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등 관할구역에 대한 계획 수립 시점부터 20년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이런 말 나와 있죠? 자, 이런 거 체크하시라는 얘기예요. 20년. 좀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이에요.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23년도다라고 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3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2025, 2030, 2035년, 2040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이에요. 자,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20년 장기적인 플랜인데 그때 시간이 지날 때마다 뭔가 그렇죠? 이게 좀 바뀔 수가 있잖아요. 바뀔 수가 있다. 기본계획이 좀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뭔가의 타당성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20년의 단위 계획이고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이루어진다. 자, 요거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자, 다음 여러분들 밑으로 오셔가지고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 군의 제반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의 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여러분들 쭉 계속적으로 읽으셔도 되는데, 그죠? 자, 이게 실천적인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주민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는 건물을 짓지 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땅은 우리가 공공을 위해서 수용을 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게 어찌 보면 뭐 빼앗긴다 뭐 이런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쨌든 소유권을 우리가 공공사업 쪽으로 이렇게 수용을 당하는 뭐 이런 형국이 있다 보니까 주민과의 마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대표적으로 어떤 거가 있냐면은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여러분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자, 요런 것들도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예를 들어가지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땅값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내 재산권에 바로 다이렉트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여러분들 그 지역 내에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건축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다라고 해도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높이도 못 올리고 뭐 이런 뭔가의 제한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리계획에서 일어나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기본적인 우리 개념들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재개발이라든지 뭐 재건축, 자, 계획들, 자, 이런 것들 아주 우리 현실 세계에서 직결되는 뭐 이런 사항들도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맨 밑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맨 밑에 단락을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다 듣고,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내가 살고 있는 땅의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여러분들, 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되고 그러면은, 주민의 이의 신청도 받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의 신청도 받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를 또 타당성 여부를 또 검토하는, 재검토하는 그런 절차들도 다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안 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주민들은, 그쵸? 소송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행정소송.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땅에 그린벨트가 묶였다. 개발 제한 구역. 그쵸?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내 땅인데 내 맘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나 사유재산에 대해서 공권력이 압력이 너무 강한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를 봤다라는 차원에서 행정소송 제기한 그런 케이스도 있고,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은 그런 판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맨 밑에 줄 보죠, 여러분들. 맨 밑에 줄. 자, 맨 밑에 세 줄이에요. 자, 우리 상위 계획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현이 가능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이런 말 나와 있어요. 상위 계획이란 얘기는 뭐예요? 기본 계획. 그렇죠? 이거를 구체화해서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 타당성 검토는 똑같이 5년이죠. 자, 요 정도 보셨네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 부동산 쪽에서는 요게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용어가 지문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오른쪽 페이지 기부 체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기부 체납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읽어보는 걸로. 재건축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우리 64페이지 가서 여러분들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거다. 우리가 토지 투기 방지하고 국토 균형 발전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공공사업이에요. 그렇죠? 공익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가 있겠죠. 그런 시행자가 많은 이익을 얻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환수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개발부담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대상, 뭐 부과 기준, 뭐 이런 것들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밑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고 돼 있죠. 우리 재건축하게 되면은 기반 시설은 양호한 거예요. 재건축은. 재개발은 기반 시설도 불량하기 때문에 싹 다 갈아엎는다라고 해서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고, 재건축은 건축만 다시 짓는 거거든요. 기반 시설은 양호한데 건축이 노후화됐다라고 하면 전 재건축을 하는데, 재건축, 재개발 뭐 다 똑같지만은 여러분들 하게 되면은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올라요. 그리고 아파트 여러분들 처음에 전 신규로 좀 분양받게 되면은 분양 후에 프리미엄이 또 붙죠. 올라요. 일반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그 차익을 노리려고 뭐 투기적인 세력들이 존재할 수가 있고, 그죠? 투기란 얘기는 뭐예요? 실거주자가 아니라, 그죠?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죠? 분양권의 전매를 제한하듯이 마찬가지로 재건축과 관련된 조합원 지위의 양도도 원칙상 이제 금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는 투기 과열 지구에서 조합이 설립된 단지는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지 못한다. 조합원 재건축돼서 나중에 건물을 이렇게 받을 자격, 그때까지 A라는 사람이라면 A가 B한테 조합원 지위를 양도했다라고 해도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 원칙상. 그런 말이에요. 자, 매수를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 따라서 현금 청산 대상이다. 그죠? 인정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A가 B한테 조합원을 넘겼다라고 해도 B한테 건물을 안 준다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매매금지와 마찬가지 효과다, 뭐 이런 말 나와 있죠. 자, 우리 증여도 지위 승계가 되지 않으면 유예된다. 여기까지 체크합니다. 증여도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워낙 강력한 조치라 예외를 두고 있는데, 물론 원칙이 있다라고 하면 예외도 있겠죠. 자, 조합 설립 후 3년 이내에, 조합이 설립됐는데 3년 이내에 여러분들
건축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그런 말이에요.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을 때와 사업시행 인가 후 3년 이내에 착공도 하지 못했을 때 3년 이상 소유자는 양도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재건축 조합을 했는데 후속 조치가 3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밑에 여러분들 가나다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안 봐도 돼요. 공공이 뭐예요? 민간 건설사가 주택, 아파트를 지은 게 아니라, 그쵸? 정부가 공공이 지원한다는 얘기죠. 지원해가지고 민간에게 주택을 나중에는 좀 분양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임대해주는 그런 주택들이 있다. 보통 여러분들 단기는 5년부터 장기는, 30년, 아니면은 영구 임대 방식도 있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 10년 이상 임대한 후에, 분양받을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렇게 공공적인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공공 지원에서 공공 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뭔가 조금 격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는데 실제 가보면 여러분들 그렇죠? 민간 건설사가 지은 그런 건물보다 훨씬 더 환경도 좋고 시설도 아주 우수하고 자 이런 지금 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가겠습니다. 66페이지 교통유발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 목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도시교통정비 지역에서 교통 혼잡이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도시가 있는데 여기 백화점이 하나 있어요. 백화점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 도로가 이렇게 큰 도로가 있는데 백화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차들 또 백화점에서 나오는 차들 아니면 나오는 차들은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아니면 이쪽에서 가는 차들은 좌회전 받아서 들어가야 되니까 엄청나게 줄 서 있죠? 엄청나게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시설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뭔가의 과태료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렇죠? 뭔가 너도 이거 전체 국민들이 도시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 도로에 뭔가 지장을 줘서 너네들이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과하는 게 바로 교통유발 부담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다라는 정도로만 용어 파악만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밑으로 오셔가지고 1-10 해가지고 도로사용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로사용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거기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줄 끝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다 이런 말 나옵니다. 자, 어떤 경우가 또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자, 여기 백화점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한번 보죠 여러분들. 옆에 쇼핑센터를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 할까요? 여기 건설하겠죠. 그렇죠? 건물 올리고. 그럼 건물 올리다 보면 여러분들 옆에 우리 건설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레미콘 차량들 이거 계속적으로 뭔가 일정 부분 밤에도 가면 여기 주차돼 있고 이런 경우 많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러면 도로의 일부를 점유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교통 딱지, 그렇죠? 위반 딱지가 붙어야 되는데 원래 주정차가 안 되는 지역에도. 근데 이제 허가를 받으면은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돈 내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도로 사용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행강제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건축법 또는 농지법에서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시정명령을 내린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강제적인 성격이다. 자, 다음 오른쪽 주차장 설치 기준. 일정 여러분들 무슨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집, 우리 한 호당 그 주차가 몇 대까지 주차를 무료로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배정을 받죠.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일정 면적 또는 일정 규모가 되면은 항상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도록, 최소한의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보니까 이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 표를 다 암기한다. 이거 의미 없죠, 여러분들. 그죠?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의무 규정들과 관련된 최소 설치 기준이다. 근데 이거보다 여러분들 더 넉넉하게 주차장 면적을 확보를 하죠. 요즘은 여러분들 한 가구, 예를 들어서 뭐 2인 가구, 뭐 부부 가구라고 해도 차량 한 대만 있다. 아니죠. 2대 다 있죠. 각각. 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많이들 싸우죠, 여러분들. 자, 우리 밑으로 가겠습니다. 4번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 기준 뭐 좀 나와 있는데 다 넘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우리 68페이지 투기지역이라는 게 있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가서 보니까 투기과열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쭉 넘어가시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것들도 나올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 뭐 그 말인 것 같아요. 그 말이 다 그 말인 것 같아요. 자, 우리 투기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투기지역의 지정 목적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투기지역은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및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뭐예요? 투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값 아니면 부동산값, 부동산 전체를 보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또는 너무 오를 걸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그런 지역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주택만 보는 게 아니라 뭐죠? 그 이외에 뭐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모두 그죠? 다 봐서 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4번 보니까 투기지역의 지정 요건 해가지고 뭐 130%, 그러니까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30% 플러스 포인트 더 넘게 상승되는 그런 우려되는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투기지역의 지정 효과라고 해서 쭉 1번부터 9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다 암기사항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지역 내에서 우리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보니까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기본적인 우리 소득세율의 10%가 더 얹혀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 세법이 개정되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시행령 계속 바뀌거든요.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출제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 자, 밑으로 쭉 내려와서 뭐 투기지역의 지정 근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우리 다음 투기과열지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정 목적 보죠. 자,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 투기가 우려된다고 지정하는 그런 지역인데, 뭐 청약률이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몰린다, 막 이런 것들을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는 여러분들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돼서 투기 세력이 올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주택이죠. 부동산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주택종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투기 과열 지구가 되면은 이거는 투기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거의. 그렇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70페이지. 맨 위에 다 생략하고요. 자, 우리 4번 투기 과열 지구의 지정 효과라고 해서 첫 번째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요거는 좀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5년 내에 당첨 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그리고 세대주가 아닌 자, 그리고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어쨌든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그렇죠? 주택을 뭐 취득하는 자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무주택자인데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됐어요. 서울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당첨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음 5년간은 그렇죠? 우리 1순위 그러니까 청약을 못해요. 이 지역에서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니면 다주택자 마찬가지로. 그리고 한번 당첨됐으면 다음 5년간은 청약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있었죠. 뭐 2022년도에 우리가 이제 금리가 기준금리가 계속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영끌 그렇죠? 영끌 뭐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좀 가중된다. 뭐 이런 말이 많이들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 가격이 점점 이제 떨어졌죠, 여러분들.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청약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뭐예요?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대출 금리는 높고, 그죠? 너무나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시기이다 보니까 당첨돼도 포기한다. 이런 세력들이 좀 언론에 좀 나왔습니다. 그죠? 당첨돼도 포기한다. 어떤 기회를 좀 포기했다는 얘기는 버린 거예요. 당첨됐는데 포기했다. 그러면 향후 5년간은 내가 청약을 못 넣는다라는 거예요. 서울시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다는 얘기는 대출금리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죠?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5년간은 다시 응모 못한다. 이렇게 제한이 된다. 1순위. 1순위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청약하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쭉 나와 있는데 너무 많죠? 이거 다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 가셔가지고 1-15 자,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요건 중에 정량 요건의 일부를 준용한다. 이런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이면서 조정 대상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대동소이예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행정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투기 과열 지구지만 조정 대상 지역까지는 지정하지 말자.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약간의 좀 차이점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내용이 정량적인 그죠 요건 일부 그러니까 정성적인 정치적인 행정적인 이런 요소들은 좀 제외하고 그죠 정량적인 데이터 주택가격 상승률이 너무나 급등이다. 30% 이상. 청약 경쟁률이, 그죠? 1대5 이상으로 아주 과열돼 있다. 이렇게 그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우리는 지정을 하는 게 바로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동소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 지역하고 좀 비교만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밑으로 오셔가지고 나번 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효과 해가지고,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구의 지정 효과랑 거의 대동소이예요. 그러니까 5년 이내에는 1순위 청약자가 되지 못합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다 생략하겠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72페이지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10번을 보니까 10번이에요. 자, 우리 양도소득세가 가산된다.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 근데 여러분들 21년 6월 1일 이후에 적용되는 자는 여기에 10%포인트가 더 높아요. 양도소득세율이 중과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원래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6%에서 최고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에요. 소득세율은. 자,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이다라고 하면 2개 주택이다. 지금 현재 21년도 이후니까 23년도니까 그렇죠? 2주택이다 그러면 여기에 20%포인트가 더 증가하는 거예요. 26%부터 최고 66%까지. 3주택 이상자다라고 하면은 36%부터 최고 76%까지 이렇게 누진세가 적용된다라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도 암기사항이 아니죠. 왜 그래요? 정부 정책으로 여러분들 세금 시행령 바뀌면서 그죠? 우리 여러분들 일단 공급이 많아야지만이 또 판매하는 사람이 많아야지만이 그죠? 주택 가격이 떨어지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니까. 수요자는 늘 있는데 공급이 너무 딸려가지고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중과세율 잠정적으로 유예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부동산 정책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는 거지 암기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여러분들 고기 11번이에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세금을 또 공부를 해야지만이 또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하게 되면 여러분들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적으로 10년 이상만 보유 그리고 거주까지 10년 이상 하게 되면은 80% 빼줘요. 즉 양도 차익의 80%를 빼주니까 엄청나게 많이 빼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쉽게 말해서 주택에 대해서 양도했을 때 우리가 중과 대상 주택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중과다, 위에처럼 이렇게 중과된다, 10%포인트 또는 20%, 30%포인트 중과된다라고 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아예 안 빼줍니다. 자, 그리고 12번 보니까 여러분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했다. 우리 여러분들 1세대 1주택이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단 고가주택은 고가분은 과세예요. 그 고가가 실거래가액 12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는데 어쨌든 간에 1세대 1주택이 되면은 비과세 되는데 요건은 여러분들 보유를 2년 이상 해야 돼요. 2년 이상. 그리고 1세대이면서 주택 하나여야 된다. 요거죠. 자,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보유뿐만 아니라 거주 요건까지도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지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면은 보유 2년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거주 요건까지 더 따진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자, 12번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여러분들 밑으로 가겠습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이 앞에 법정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은 법률상 당연히 인정하는 지상권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앞쪽에서 여러분들 유치권 설명하면서 이건 법정 유치권입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유치권. 유치만 하면 당연히 인정되니까 그냥 유치권이라고 표현해도 법정 유치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A가 땅을 가지고 있고 A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A가 좀 문제가 생긴 거죠. 이 건물을 올리는데 우리가 이제 건설업체한테 의뢰를 했는데 이 건설업체가 건물을 다 올려줬는데 A가 공사대금을 지불을 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A 건물이 경매에 들어간 거죠. 경매에 들어가서 B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명의가 이제 B 명의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뭐예요? 건물은 B 거, 땅은 A 거. 그렇죠? 그러면은 요 B라는 사람은 A 땅을 안 밟고 B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하지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요 B는 당연히 A 땅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상, 땅 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이죠. 그렇죠? 법률상 당연히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정지상권이라는 거예요. 법정지상권.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여러분들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등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치권도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등기부에 안 나타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현장 답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나머지 부분들은 다 생략하고 요 개념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용어니까. 그렇죠? 자, 다음 오른쪽 페이지 가셔가지고 지역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권. 자, 지역권도 우리 앞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용어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로. 자, 우리 도로를 나가려다 보면은, 그쵸? 우리가 A라는 소유의 땅이 있고, 나는 지금 여기 B 땅이다. B 땅이다. 그럼 B 땅에서 이 도로를 나가려다 보니까 A 땅을 안 밟으면 안 되죠. A 땅이 필요로 한다라고 해서 B 땅은 요역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B 땅에서 승낙을 해야 되겠죠. A 땅은 승역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A 땅의 요 부분을 이용 좀 해달라라고 해서 A 땅하고의 이제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지역권이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 그러니까 지역권은 여러분들 A 땅 승역지에 전부를 설정해도 되지만 일부도 가능하다. 자, 그런데 요 요역지는 여러분들 전부가 필요한 거죠. 자, 우리 여기에 코너에 오려고 해도 요 땅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와도 이 땅을 이용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죠? 이 B 땅 전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 A 땅은 일부여도 상관없다. 전부 또는 일부여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용어, 승역지와 요역지. 승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요역지는 전부여야 됩니다. 요역지는. 자, 그래서 지역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통행지역권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강이다라고 하면 농사 짓는 땅이라고 하면 물을 끌어와야 되겠죠. 인수.
인수지역권. 그리고 앞에 전망인데 앞에 있는 땅이 너무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은 관망하는데 네 땅을 이용할 수 있게 좀 너무 높이 짓지 마라. 뭐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관망지역권. 지역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법상.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 내용만 여러분들 개념으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생활 법률 해가지고,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나와 있고요. 자, 쭉 넘기셔가지고 78페이지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나와 있는데요. 시험 문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제가 지금 몇 가지 내용들, 뭐 스킵하면서 온 부분도 있지만은 몇 가지 부분들은 좀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는 것들도 몇 가지 있죠. 이렇게 판서하면서. 자, 그런 내용 중심으로만, 개념 파악 중심으로만 여러분들 보시고 넘기셨다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